는 연관성 분석입니다. 일단 먼저 어소시에이션 룰이 뭔지 설명을 하고 그 어소시에이션 룰에서 가장 1세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프리오리든 아니면 다른 어소시에이션 룰이든 접근법은 똑같은데 결국은 어떤 아이템과 아이템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거를 룰을 결정을 해서 그 관계를 보는 건데 근데 이 룰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니까 아이템 수가 많으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정할 거냐의 차이로 이제 아프리오리 말고도 다른 알고리즘이 계속 파생돼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아프리오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연관성 분석을 실제로 사용할 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소시에이션 룰이 뭐냐? 연관성 분석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대규모 거래 데이터 이걸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이 트랜잭션에서 어떤 아이템을 샀을 때 이 A라는 아이템을 샀을 때 B라는 아이템을 같이 구매하는 그런 규칙을 찾는 거지. 그 모든 트랜잭션에서. 그래서 그 규칙을 도출해내면 이제 어떤 고객이 A라는 아이템을 살 때 B도 같이 사더라. 그래서 그러면 A랑 B를 같은 장소에 놓으면은 그 두 개를 같이 사갈 확률이 높아지겠지, 점점. 그래서 이렇게 판매 전략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A를 구매했던 사람이 이제 B도 같이 구매한다면 B를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A만 구매했던 사람도 그래서 A를 구매한 사람한테 B라는 아이템을 추천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어소시에이션 룰은 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만들 때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방법 자체는 unsupervised learning, 타겟이 없는 그런 자율학습, 비지도 학습에 속하고 그리고 무조건 아니지만 개인화 추천 시스템, 그러니까 상품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주로 사용이 되고 이건 이제 마케팅에서는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연관 규칙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걸 이제 레프트 핸드라고 하면 이 땅콩 버터와 젤리를 산 사람이 빵을 같이 사더라 라는 식의 이 연관 규칙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형, 근데 제가 질문 있는 게 그러니까 거래 내역에 땅콩버터 젤리 빵을 판 거잖아요.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땅콩버터 젤리를 산 사람이 빵을 산다고 할 수 있는 거랑 젤리 빵을 산 사람이 땅콩버터 산을 살 수 있다는 거랑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를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왼쪽에 있는 아이템 셋이랑 오른쪽에 있는 아이템 셋이랑을 이제 모든 조합을 다 결정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뒤에 나올 뭐 서포트나 아니면 컨피던스 같은 걸로 그게 가장 높은 걸 선정을 해요. 근데 컨피던스 같은 경우는 이게 대칭형이 아니라서 이 땅콩버터 젤리랑 빵이 순서가 빵이 레프트 핸드로 가고 땅콩버터랑 젤리가 라이트 핸드로 가면 컨피던스 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체크를 해서 가장 높게 나온 규칙을 이게 제일 최적의 규칙이다 라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 땅콩버터와 젤리를 구매한 사람이 고객 빵도 같이 구매한다. 땅콩버터 젤리를 사고 다음에 빵을 산다가 아니라 땅콩버터 젤리와 빵을 같이 산다. 동시에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를 해석하는 경우고 이걸 연속적으로도 해석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어소시에이션 룰이 아니라 다른 해석 방법을 사용하면은 땅콩버터 젤리를 샀더니 빵도 그 다음에 사더라라는 식의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연관 규칙의 기본적인 형태를 알아봤고 이제 이 연관 규칙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같이 발생하는 그 어떤 또 다른 사건을 의미하는데 아까 기존에 얘기를 하면은 그 버터랑 젤리를 구매했다는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빵이라는 구매가 같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함께 발생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 연관 규칙들을 평가하려면 그 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율학습이다 보니까 기존의 Accuracy나 그 RMSE 같은 경우로 뭐 이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겠다 이런 게 불가능해지고 그냥 이제 자율학습이라는 건 내가 사용자가 임의로 이 규칙을 선택해야겠다, 이 규칙으로부터 의미를 도출해내야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릴 거냐를 이제 판단할 기준이 되어줄 그 평가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일 기본이 되는 지지도, 이건 이제 서포트라고 하고, 이 서포트의 식을 보면 어떤 X라는 아이템 셋이 있을 때, 이제 아이템 셋이라는 건 이 X 안에 아까 말했던 땅콩버터, 젤리 이렇게 두 가지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템 셋이 있다고 하면 그 아이템 셋이 들어간 트랜잭션의 개수를 모두 카운트하고 이 라지 n은 이제 전체 트랜잭션 수. 만약에 전체 트랜잭션 수가 1000개인데 이 땅콩버터와 젤리를 같이 구매한 그 아이템 셋이 포함된 트랜잭션 수가 한 500개가 된다. 그럼 1000분의 500이 되니까 이 땅콩버터와 젤리라는 아이템 셋의 서포트는 2분의 1, 0.5가 됩니다. 이 의미들을 다시 살펴보면 이 카운트 x는 이 x라는 아이템 셋을 포함하는 트랜잭션 개수고, 라지 n은 전체 트랜잭션 개수, 그리고 서포트 x에서 이 x는 이제 아이템 셋이라는 거 잘 알아두고, 아이템 셋은 한 개부터 여러 개까지 될 수 있으니까 서포트도 이제 아이템 셋이 한 개, 아이템이 하나로 구성된 아이템 셋의 서포트, 그리고 아이템이 두 개로 구성된 아이템 셋의 서포트, 다 각각 다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다음은 신뢰도. 신뢰도는 이제 컨피던스라고 하는데, 컨피던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x랑 화살표 y. 그러니까 x를 구매했을 때 y를 같이 구매한다. 이거나 y를 구매했을 때 x를 같이 구매한다. 이거에 따라서 컨피던스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화살표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왜 화살표 방향이 중요하냐. 왜냐면 컨피던스는 기존의 나이브 베이지에서 배웠던 그 조건부 확률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오른쪽에 식을 보면 위에는 서포트 x 슬래시 y, x, y인데, 그러니까 x라는 아이템 셋이랑 y라는 아이템 셋이 같이 있을 그 아이템 셋의 서포트를 계산을 하고, 그 서포트 값에 이 x, 레프트 핸드에 있는 이 아이템 셋의 서포트를 나누죠. 만약에 y 화살표 x가 되면 위에 분자는 똑같지만 분모가 이제 y의 서포트로 바뀌겠지. 그러면은 분모가 다르니까 당연히 신뢰도 값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 컨피던스는 이 레프트 핸드랑 라이트 핸드가 바뀌면은 값이 달라진다. 이 점을 좀 신경 써주고, 이 컨피던스랑 서포트를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지는 이따 앞으로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향상도. 리프트는 리프트도 똑같이 이 화살표 X 레프트 핸드에서 라이트 핸드를 같이 보면 이 화살표가 있는데, 리프트 같은 경우는 대칭이야. 그래서 이 화살표가 바뀌어도 리프트 값이 똑같아. 왜 그러냐면 일단 컨피던스 X 화살표 Y가 되면은 그걸 이제 Y로 나눠주잖아. 그러면은 서포트 Y로 나눠주니까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나이브 베이지에서 베이지 이론처럼 이제 위에 남는 게 이제 서포트 X, Y가 남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X, Y든 Y, X든 리프트 값이 똑같이 나와. 이걸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렇게 5가지의 트랜잭션이 있다 하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이템 셋을 보면 꽃이랑 병문안 카드랑 소다, 그리고 곰인형, 풍선 사탕, 이 정도 한 5-6개 정도의 아이템이 있는데, 먼저 이 꽃을 샀을 때 병문안 카드를 같이 살 이 연관성 규칙에 대한 각각 서포트랑 컨피던스랑 리프트를 계산한다고 보면, 꽃을 이제 X라고 하고 병문안 카드를 Y라고 했을 때 이 꽃의 X의 서포트는
전체 트랜잭션 5개 중에서 꽃이 들어간 게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5분의 4 해서 0.8이 되는 거고, Y는 병문안 카드가 3개 들어있으니까 0.6. 그리고 X랑 Y가 같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꽃이랑 병문안 카드가 같이 있는 트랜잭션은 첫 번째 거랑 그리고 세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그래서 3개 있어서 0.6이라는 서포트가 계산이 되고, 컨피던스는 X를 구매했을 때 Y를 같이 구매할 컨피던스는 아까 분모가 이 X의 서포트 그대로 0.6, 0.8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이제 위에는 서포트 XY인데 여기 서포트 XY가 아까 0.6이었으니까 0.8분의 0.6이 돼서 그걸 계산하면 0.75라는 값이 나오고, 그리고 서포트 YX는 그러니까 밑에 분모에 이제 Y의 서포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Y의 서포트는 0.6에서 얘의 값은 1.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Y를 구매했을 때 X를 구매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리프트는 아까 똑같이 계산했듯이 서포트 XY를 이 컨피던스 XY를 그 Y의 서포트로 나눠줘야 되니까 컨피던스 XY가 0.75고 Y의 서포트는 0.6이니까 그걸 나누면 1.25가 되고, 리프트 YX는 똑같이 분모에 서포트 X가 들어가고 위에 컨피던스 YX 1이 들어가면은 1.25. 그래서 두 개의 리프트는 이 레프트 핸드랑 라이트 핸드가 바뀌어도 똑같은 리프트 값을 보여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척도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게 서포트, 컨피던스, 리프트 다 이제 평가 관점이 달라서 모두 활용해야 가장 최적의 분석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뒤에서 나올 아프리오리에서는 특정 지지도와 특정 신뢰도 값 이하의 그 규칙들을 다 필터링 해내고, 아무래도 이 값들은 다 높을수록 좋은 값들이니까 서포트가 낮다는 건 발생 빈도가 너무 낮다는 얘기지. 그럼 전체 1000개의 트랜잭션 중에서 소프트가 뭐 진짜 소수점 밑에까지 간다. 그러면 트랜잭션 3개밖에 발생 안 해서 1000분의 3이다. 그러면 이거는 겨우 1000번 중에 3번 발생한 거래니까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어서 지지도를 기준으로 걸러내고, 신뢰도도 X를 구매했을 때 Y를 구매할 어떤 조건부 확률이랑 비슷한 개념이니까 X를 구매한 것들 중에서 Y를 구매한 케이스가 적으면은 의미가 없겠지. 그래서 이걸 좀 필터링 해내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향상도는 X를 구매했을 때 Y가 되든가 Y를 구매했을 때 X가 되던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 향상도가 높은 룰 순으로 이제 정렬을 해서 어떤 규칙이 이제 좀 의미가 있고 쓸만하고 이런 걸 다 골라내서 이제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우연에 의한 규칙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운 좋게 어떤 X가 발생했을 때 Y의 소프트가 높았다던가 그런 케이스가 조금 있어서 이런 우연에 의한 규칙을 골라낼 필요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는 내가 뭐 꽃을 샀는데 여기서 꽃을 산 사람이 갑자기 무슨 빵을 같이 사가더라 라는 규칙의 리프트가 높게 나와. 근데 현실적으로 얘 말이 안 되잖아. 꽃이랑 빵이랑 어떤 연관성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우연에 의한 규칙을 선별해내기 위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척도가 있어. 이거는 책에는 없지만 이 IS 척도라고 해서 인터레스트 서포트 척도인데, X랑 Y라는 아이템 셋의 인터레스트 서포트 척도는 리프트 XY 곱하기 서포트 XY를 한 거에 스퀘어 루트 한 값이 돼서, 이게 어느 하나가 좀 낮아져도 이 IS 척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IS 척도가 높으려면 리프트도 높아야 되고 서포트도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고한 빈도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리프트가 높다면은 이거는 이제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IS 칙도를 사용을 해서 그 규칙이 우연에 의한 게 아니다, 좀 이거를 증명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크로스 서포트, 교차 지지도라는 방법인데, 이거는 어떤 아이템 셋 안에 여러 아이템들이 있잖아. 그 아이템이 M개 있다고 하면 그 각각의 서포트를 다 구해. 아이템 셋 안에 있는 1번 아이템부터 N번 아이템까지. 이 각각의 서포트의 최대값을 분모로 두고 각각 서포트들 중에서 가장 큰 서포트의 값을 최대값으로 놓고, 그리고 그 중에서 최소값을 이제 분자로 놔. 그러면은 그 아이템 셋 안에 있는 아이템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큰 서포트고 어떤 게 제일 최소의 서포트를 알아내고 그걸 나누게 되면은 이게 값이 작을수록 아이템 셋 안에 있는 아이템 서포트 범위가 이제 넓게 되는 거잖아. 맥스가 너무 큰다거나 미니 너무 작다거나 해버리면은. 그래서 아이템 셋 안에 어떤 하나의 아이템이 서포트가 현저하게 작아. 그러면은 실제로 뭐 나중에 트랜잭션 그 아이템이 발생할 확률이 너무 적은 거니까 정말 우연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이 경우는. 아니면 하나의 맥스가 너무 커. 그러면 이 너무 큰 아이템에 의해서 얘 리프트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 아이템이 너무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차 지지도나 아니면 인터레스트 서포트 측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이 규칙이 정말 제대로 나온 규칙인가를 좀 검증해 낼 수가, 검증은 아니고 이제 좀 식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가 척도 5가지를 알아봤는데, 그럼 평가 척도도 알고 연관성 규칙이 뭔지도 알아. 근데 이 연관성 규칙을 실제 현실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그때 이제 이 다음 2가지의 질문에 좀 만족하는 규칙을 선별을 해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설명이 가능한가. 아까 말했듯이 꽃이랑 빵이 좀 높게 나왔어. 근데 꽃이랑 빵이 왜 같이 구매가 되는지 설명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이제 분석 의뢰를 받아서 그래서 꽃이랑 빵이랑 같이 구매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왜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왜 꽃이랑 빵이 같이 나왔는데 하면은 뭐 그냥 이게 분석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하냐. 그럼 이제 그거는 망한 분석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활용이 가능하냐. 만약에 이 가게가 음식점인데 그 뭐 음식점에서 팔 수 없는 물건이랑 같이 엮여서 나왔다. 그럼 이 경우에는 활용이 불가능하겠지. 이러한 룰이 아무리 높게 나와도. 이런 활용이 가능한가. 이 2가지를 기준으로 룰을 선정을 해내서 사용을 해야 돼. 규칙을 쓸 때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연관 규칙들을 이렇게 3가지 규칙으로 분류를 해내는데, 먼저 가장 좋은 유용한 규칙.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현실에도 쓸 수 있는 그런 규칙들. 현실에 쓸 수도 있고 의미도 좀 좋아서 실제로 반영해보면은 꽤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유용한 규칙들이 있고, 다음은 사소한 규칙. 이게 뭐 현실에서 흔하지 않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뻔한 내용이 아니라 좀 흔하지 않은 규칙이지만 이거를 정말 현실에 썼을 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까 싶은 그런 규칙들을 이제 사소한 규칙으로 분류를 해내고, 실행 불능 규칙은 뭐 좀 이 설명도 가능하겠는데 이게 정말 현실에 적용이 가능할까 싶은 그런 규칙. 이렇게 3가지 규칙으로 구분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유용한 규칙들을 위주로 이제 현실에 적용을 하는 거지. 이거 실제 예를 좀 들어서 보면은, 이건 어디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 그 설명이 가능한가, 현실에 적용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설명도 가능하고 현실에 적용도 가능하다. 그런 건 이제 유즈풀 룰, 유용한 규칙으로 분류를 해내서, 이게 대표적인 거는 이제 뭐 남성이 기저귀를 샀을 때 맥주를 사더라. 이게 좀 이제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는 가장 뻔한 사례인데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고, 실제로는 거짓말이라는 소리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도 가능하고 이제 실제로 반영도 가능한 그런 유용한 규칙들을 분류해내고, 다음은 설명은 가능한데 이제 실제로 활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노트북이랑 컴퓨터를 사는 사람이 프린터를 같이 사더라. 근데 너무 상식인 거다. 너무 뻔한. 굳이 분석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소한 룰에 어긋나는 거지. 이런 너무 상식에 가까운 규칙 같은 거는 이걸 분석 결과로 내놔봤자 나도 아는데 그걸 분석이라고 해서 가져왔냐라는 소리밖에 더 못 듣는 거고. 다음은 이제 실행 불가능한 거. 설명도 안 되고 현실에 적용도 안 되는 거. 화장품이랑 와이퍼를 같이 사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보통 화장품을 산다면 여자가 많이 사는데 그 사람이 자동차 와이퍼까지 사갈 확률. 그런 경우는 이제 현실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기피해야 될 그런 규칙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강남점에서 어떤 케이크랑 강남점이 묶여 있는데 그 보석을 같이 사더라. 근데 물론 강남은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보석도 같이 살 수 있겠지만 다른 뭐 노원점 이런 데서 케이크랑 보석을 같이 배치한다고 그 보석이 팔릴 수가 없잖아. 이런 경우는 실행 불가능한 경우. 강남점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규칙인 거야. 이런 모든 규칙을 이제 다 한 번씩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그 도메인의 전문가들이랑 상담을 해 가면서 이 규칙이 좀 현실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겠냐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규칙을 선별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먼저 왜 이 효율적으로 연관 규칙을 탐색해야 되냐. 먼저 아이템이 K개 있을 때 그 K개의 아이템으로 아이템이 하나일 때부터 총 K-1개까지 했을 때 가능한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2K-1개예요. K가 10개면은 1023개가 필요해. 아이템 셋이. 근데 여기서 아이템 셋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023개를 각각 2개씩 쌍으로 묶어야 되니까 그 모든 가능한 규칙은 3K-2K 플러스 1에 플러스 1개야. 그러면은 아마 기하고 수적으로 늘어나겠지. 그 인간 규칙의 무리. 그거를 실제 컴퓨터에 적용을 해보면 연산이 아마 끝나질 않을 거야. 내가 실제로 아프리오리를 했을 때 서포트를 0으로 최소 서포트를 0으로 해놓고 최소 컨피던스도 0으로 해놓고 분석을 하면은 그때 아이템 셋이 70 몇 개였는데 K가 70 몇 개였을 때 했는데 연산이 끝나질 않고 메모리가 터져서 분석이 안 됐거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는 거지. 너무 아무리 지금 컴퓨팅 파워가 좋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버거워지는 연산이 돼서 좀 골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오리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아내냐? 먼저 이제 최소 서포트, 최소 지지도를 가지고 한번 필터링을 해. 어떤 아이템 셋이 최소 지지도 이상을 가지면 그 해당 아이템 셋의 부분 집합들도 다 최소 서포트 이상을 가질 거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 셋에 A, B, C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 A, B, C라는 아이템 셋의 서포트가 내가 정한 최소 서포트보다 높다. 그러면 A의 서포트도 최소 서포트 이상을 가질 거고 B의 서포트도 최소 서포트 이상을 가질 거고 A, B도 최소 서포트 이상을 가질 거다라는 가정을 해. 뭐 실제로도 그렇게 나오겠지 아마. 그리고 어떤 항목이 최소 지지도 이상을 가지지를 못하면 근데 해당 항목의 슈퍼셋, 그러니까 해당 항목을 포함하는 어떤 아이템 셋도 그 측정 지지도 이상을 가지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까 A, B, C라는 아이템 셋이 있을 때 A라는 아이템의 서포트가 최소 지지도를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A를 포함한 A, B라는 아이템 셋도 최소 지지도를 가지지 못할 거고, 그리고 A, C도 최소 지지도 이상을 가지지 못할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그 뒤에 연산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실제 예제를 좀 보면 트랜잭션이 4개가 있고 각각 A, B, C, D, E까지 아이템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 개의 아이템 셋에 대해서 최소 서포트를 한 번씩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로 구성된 아이템 셋이랑 뭐 B, C, D 5가지 아이템 셋에 대해서
그걸 이제 1, 뭐 다시 뭐 아이템 셋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한 개로 구성된 아이템 셋에 대해서 최소 지지도를 다 측정을 해. 그러니까 지지도를. 근데 나는 이제 최소 지지도를 2로 보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 B라는 아이템 셋의 최소 지지도가 만족을 못해서 이 D가 포함된 뒤에 거는 다 없애요. 그래서 보면 이제 B라는 아이템 셋을 없애고 나머지 A, B, C, E만 남았어. 그럼 이제 이 A, B, C, E를 가지고 항목이 두 개인 아이템 셋을 조합을 만들어. 그러면은 A, B, A, C, A 이렇게 두 가지 해서 여섯 가지, 총 여섯 가지의 항목 집합이 나타나고 지금 보면은 D가 포함된 아이템 셋은 하나도 없지. 이게 그냥 D가 서포트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D의 슈퍼셋도 다 만족하지 않을 거다 다 없애. 이렇게 되면은 정말 확고하게 그 연산량이 줄어들겠지. 여기서 두 번째 아이템 셋에 대해서도 다 서포트를 계산을 해서 또 최소 지지도를 만족하지 못하면 그걸 다 필터링을 해내는 거야. AC랑 AE가 여기서 이제 필터링 돼서 나간 거지. 그럼 이제 A, B, B, C, B, C에 대해서 세 가지 조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능한 게 이제 B, C, E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 B, C의 최소 서포트는 뭐 2니까 여기서 끝내고 B, C 다음으로 4개짜리를 만들 수가 없잖아. 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3개의 항목 집합까지만 확인하고 끝나는 거야. 원래대로면 5개의 항목 집합까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를 지금 최소 서포트로 필터링 하면서 연산 몇 번 안 되는 횟수로 이제 다 확인을 한 거지. 여기서 한 번씩 최소 서포트로 일단 한 번 다 필터링을 끝나고 그럼 이제 아이템 셋이 선정이 됐잖아. 보면 선정된 아이템 셋을 보면 A, B, C, E랑 A, B, B, C, B, C, E랑 B, C, E 이렇게 총 9가지의 아이템 셋이 선정이 된 거야. 그럼 이제 9가지 아이템 셋이 있으면 이 9가지 아이템 셋을 이용을 해서 모든 가능한 연관 규칙을 세우는 거야. 가능한 연관 규칙을 세우고 그럼 이제 가능한 연관 규칙을 세웠으면 그거에 대해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야지. 이번에 필터링 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컨피던스, 그 신뢰도를 기준으로 이 연관 규칙을 다시 한번 필터링. 그래서 보면은 가능한 모든 규칙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최소 컨피던스를 만족하는 걸 이제 해보니까 이 C를 구매했을 때 B를 구매한다는 이 연관 규칙이 최소 신뢰도를 그러니까 만족을 하지 못한다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것들도 이게 엮인 그 밑에 있는 것들도 다 이제 연산을 아예 해보지도 않는 거야. 어차피 신뢰도를 만족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연관 규칙들을 이제 사용자, 그 분석자한테 반환해 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세 개. 이것까지 하면 4개지만 사실상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3개의 연관 규칙을 사용자한테 반환을 해주면은 그 이제 리프트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높은 리프트에 있는 연관 규칙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가능할까 그리고 설명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렇게 돼서 선정된 연관 규칙은 이제 실제 현실에 반영을 하면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프리오리의 장단점은 앞에도 다 설명이 됐지만 최소 서포트랑 그 최소 컨피던스로 필터링을 하는 그 전략이 생각보다 잘 먹혀 들어와서 대량의 거래 데이터가 있어도 막 몇천만 번의 거래 데이터가 있어도 생각보다 작동을 잘해. 연산이 그렇게 버겁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만큼 단점은 그 서포트랑 컨피던스를 내가 임의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게 하면은 아이템 셋이 하나도 반환이 안 되고 너무 적게 하면 또 너무 많이 반환이 돼서 이제 그 적당한 서포트와 컨피던스를 그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고 어느 정도 서포트 이상은 봐야겠다 이렇게 잘 정해야 되는데 그 이제 경험적으로 정하는 게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연관규칙 자체가 간단하니까 뭐 이걸 사든 이걸 같이 사더라 이런 쉬운 이해라서 누구한테 보여줘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딱히 통계적 배경이 없어도 A, B 사니까 C를 같이 구매합니다. 그 말은 이제 보통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접하는 케이스가 통계나 이런 분석을 모르는 사람에게 제안서를 내야 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그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만약에 다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 배경 지식을 같이 설명해 주면서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결과가 신뢰할 수 있고 이 결과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오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연관 규칙 몇 개 보여주고 뭐 리프트 수치 보여주면 이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데 이것도 높고 연관 규칙 이렇게 나옵니다 하면 그 도메인의 이제 전문가가 이해를 하고 그럼 거기서부터 그럼 이러한 규칙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이제 데이터셋이 너무 작으면 의미가 없어. 왜냐면 데이터셋이 트랜잭션이 한 10개밖에 없다. 그럼 서포트가 너무 높게 나오거든. 일단 하나만 트랜잭션을 만족해도 일단 10%는 먹고 가자. 그럼 최소 0.1인데 너무 의미가 없지. 단 한 번 발생했는데 서포트가 0.1이면 연산 그 서포트를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끌어내다 보니까 좀 잘못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정도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확인하면 다 필터링 해낼 수가 있는 거라서 만약에 나중에 뭐 실제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한다. 아무래도 이쪽은 기계학습보다는 데이터 마이닝 쪽에 가깝지. 이 룰을 이제 분석가가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기계가 자동적으로 끌어내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거보단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럼 이 아프리오리가 그 트랜잭션 데이터, 그러니까 거래 데이터에 밖에 사용을 못하냐? 근데 또 그건 아니야. 기존의 그 트랜잭션 데이터를 보면은 이 피처가 아이템으로 들어가고 이 이제 행은 그 트랜잭션 번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 1번 트랜잭션에 어떤 아이템 1이 포함되지 않고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하거든.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 이렇게 형성된 매트릭스는 이제 0이 많은 매트릭스다 해서 희소 행렬, 그러니까 스파스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이런 희소 행렬이 만들어지면 그 희소 행렬로부터 아프리오리 연산을 해서 이제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비슷한 형태의 스파스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걸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 챕터 2에서 했었던 건데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내놓는 게 더미 변수가 있어. 만약에 자료가 모두 범주형 데이터로 돼 있다. 그럼 그 범주형 데이터를 1과 0으로 반환하는 더미 데이터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 스파스 매트릭스랑 형태가 똑같아지겠지. 실제로 여기 젠더랑 에이지랑 이렇게 있을 때 이 에이지를 이제 연속형이니까 이걸 구간화 시켜서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다 범주형이니까 따로 변환할 필요 없이 이제 더미 변수를 만든다 하면 이렇게 뭐 젠더가 남자일 때, 여자일 때 이렇게 스파스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더미 변수랑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더미 변수는 그 레퍼런스가 되는 변수를 지웠잖아. 여기서는 딱히 지우진 않아. 왜냐면 나중에 이제 이 젠더 메일이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사용되니까 이 젠더 메일이랑 젠더 피메일이 나왔을 때 뭐 에이지 3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룰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 변수를 삭제해버리면 그 룰을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좀만 조심하고 더미 변수처럼 만들면 이 스파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아프리오리를 적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 뭐 아까 이 아프리오리가 타겟이 없는 그런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 보면 이 재범의 yes랑 재범의 no가 있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거니까 이런 고객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재범을 하더라 하지 않더라 뭐 이런 변수가 있으면 이 상태로 아프리오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이제 뭐 젠더가 메일이고 뭐 차이드가 뭐 yes인데 그때 리오더가 yes로 나온다 라는 연관 규칙을 찾으면 그럼 이제 남자랑 아이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좀 더 전략을 펼치겠지. 어떻게 보면 디시전 트리에서 이제 룰 베이스드 모델이랑 좀 비슷한 형태로 나와. 근데 아무래도 결과 자체는 그 룰 베이스드 모델이 더 좋게 나오는데 이 아프리오리를 쓰면 그 장점은 그 연관 규칙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의미를 끌어내기가 좀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를 썼다면 이제 라이트 핸드를 필터링 할 수가 있거든. 아래서 라이트 핸드에 리오더 예스나 리오더 노가 나오는 라이트 핸드가 리오더 예스랑 리오더 노로 된 연관 규칙들만 따로 필터링해서 꺼내고 그 중에서 리프트로 정렬을 해서 그 연관 규칙들을 봤을 때 리프트가 가장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보면서 어떤 고객 특성을 가질 때 재구매가 예스로 같이 나오더라 라는 걸 볼 수 있다면 그럼 재구매 의사를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재구매 의사가 있다는 거니까 그 특징을 대상으로 뭐 전략을 펼치겠다 라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 아이템의 어떤 항목 체계인데 보통은 뭐 잘 정리는 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다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겠지. 트랜잭션 데이터가.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소분류만 있을 가능성이 좀 크거든. 그래서 만약에 소분류만 있다. 소분류만 있으면은 어떤 좀 큰 가게다 하면은 소분류가 1000개까지 있는데 그럼 피처가 1000개잖아. 피처가 1000개인 상태에서 아프리오리를 쓰면은 너무 각각의 소프트가 너무 낮아져. 그래서 소프트가 너무 낮아지면 일단 연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빈도수가 너무 작으니까 최소 소프트에서 다 필터링 되는 거야. 그럼 남는 게 없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너무 세분류 이 밑에로 내려가 버리면은 분석 결과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고 연산도 많아지고 만약에 밑에까지 갔는데도 의미가 있으려면 트랜잭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겠지. 그 소분류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니까 너무 밑으로 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대분류로 간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분석 결과가 의미가 없어. 왜냐면 뭐 그래서 보면은 냉동 디저트를 산 사람이 냉동 간편식을 같이 산다. 이 결과를 들고 마케터한테 이렇게 가. 근데 어쩔 거야? 냉동 디저트를 산 사람이 냉동 간편식을 같이 산대. 그리고 뭐 어떤 의미도 도출해낼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잖아. 너무 분류가 너무 크니까. 좀 세부적으로 봐야 뭐 아이스크림을 산 사람이 뭐 다른 만두를 같이 사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두루뭉실한 거지 이 결과가. 그래서 이런 경우도 쓸 수가 없어서 웬만하면 항목 체계를 적당히 조열해서 분석을 해야겠지. 그 문제 상황에 맞춰서.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항목 체계를 조금 바꾸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항목 체계를 바꾸는 방법인데 소분류 아이템에서 뭐 구찌 핸드백이랑 DKMI 뭐 핸드백 뭐 이런 식으로 있더라. 하면은 이 구찌 핸드백이랑 구찌 워치, 이 구찌 시계를 묶어서 이건 구찌 프로덕트다라는 아이템을 만드는 거야. 항목을 새로 만드는 거야. 가상의 항목을. 여기서 DKNI를 묶던가 아니면은 좀 다른 방향으로 묶으면 핸드백으로 묶던가 시계로 묶고 그런 식으로 해서 소분류만 있어도 그 소분류 내에서 비슷한 것끼리 묶으면서 그 소분류의 카테고리 범위를 좀 좁히는 거였어. 그렇게 되면 연산 횟수도 줄어들고 서포트도 기존에는 뭐 서포트가 너무 작아서 이제 최소 서포트를 만족하는 항목을 보통 빈발 항목이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자주 빈도가 높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서포트가 최소 서포트 미달하는 거는 이제 비빈발 항목이다라고 하는데 비빈발 항목들을 이렇게 모으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빈발 항목으로 변하겠지. 그러면은 좀 더 의미 있는 연관 규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왜냐면 처음부터 필터링돼서 사라질 바에는 어느 정도 이거를 드러나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분석 결과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상의 아이템 항목을 만들게 되면 좀 더 분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유용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가상의 항목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다음은 데이터를 분할하는 방법도 있고 사전에 이 연관 규칙을 만들 때 이 성별이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다이소 같은 데에서 남자가 구매하는 거랑 여자가 구매하는 거랑 좀 다르겠지 패턴이.
이제 남자랑 여자랑 확실히 다를 것 같다 싶으면은 데이터를 남자 데이터랑 여자 데이터로 쪼개서 그걸 이제 각각의 세그먼트라고 하거든. 그 세그먼트 내에서 이제 아프리오리를 각각 적용하는 거야. 그럼 좀 더 연관 규칙이 확실히 드러나겠지. 왜냐면 이게 합쳐지면은 서포트가 좀 이렇게 좀 물탄 것처럼 이렇게 묽어지는데 남자에서는 확실히 어떤 특정 아이템에서의 서포트가 도드라지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좀 그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데이터로 분할을 해서 사용하면 좀 더 나중에 연관 규칙이 좀 더 유의하게 나타난다 라는 말 알고 이런 좀 유용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